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기침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예요. 또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이름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뭐 등등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잡화꿀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천연꿀 말고 벌에게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사양꿀이라고 하죠.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서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나 꿀 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래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꿀에는 향균 작용이 있는 이 프로폴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는 이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영상 보세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은 약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티스푼으로 섞어서 마시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약 73% 정도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이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해서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이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온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이 돼서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줘서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위궤양을 막고 이 경련성 통증도 억제해서 위장의 연동응전도 촉진하고 가스 제거도 같이 배출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이 위약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실험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수가 있겠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중 두 번째는 마늘이 있죠.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꿀과 마늘이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한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꿀은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 몸에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무예요. 무를 채를 써서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걸 드시면 너무 좋은데,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에 우리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도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약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이 되고 치료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이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 성분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어떤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만성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또 힘들 수가 있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가 없는 분들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마른 기침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을 채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 꿀생강은 기침에 당연히 좋고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루 1분만 하시면 뇌 기능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요즘 들어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깜빡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뭘 가지러 나갔다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차 키를 집에 두고 차 앞에 와서야 생각난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러다가 문득 이거 너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든 적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중년 이후에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활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돼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언어 능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 뇌의 구조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 중년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뇌는 20대 때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고 30대 이후에는 이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중년부터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뇌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중년이 지나신 노년분들, 치매를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경미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노년기 분들 또한 이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게 뇌를 꾸준하게 자극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관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중에는 운동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들로 인해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인 병원 중에 하나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한국인이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신체활동 부족이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이 치매 발병 요인의 약 8.1%를 차지했고, 당뇨병과 고혈압 수치랑 비교했을 때 당뇨병은 한 4.2%, 고혈압은 2.9%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근처 공원으로 우리 모두 가벼운 산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걷기 운동이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아쉽게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치매 예방 운동은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것보다는 산보가 아니죠. 조금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심장 박동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숨이 조금 가빠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만 빠른 속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걸으면 체지방도 태워주고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 숨이 조금 가파져 오는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정도가 빠르게 걷기 운동이에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르게 걸으면서 숨은 조금 가빠오고 땀은 조금 나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양도 증가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 세포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걷기는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죠. 관절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 수영을 하면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심박수도 증가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또한 이러한 수영은 운동 강도 자체를 조절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을 시키고 이 물 속에서의 감각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도 줘서 이 수영을 꾸준히 하면 신경 가소성이 증진돼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자, 계단 오르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많이들 들어보셨던 운동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것은 하체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 심박수도 높이는데 매우 탁월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집이나 직장이든 어디든 할 수가 있죠. 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엉덩이나 대퇴사두근 이런 쪽의 근육도 강화시키고 동시에 뇌 기능도 자극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체력 향상도 되고 뇌의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치매에 좋은 운동은 그럼 유산소 운동만 있냐?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우리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이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어떤 근력 운동이 치매에 좋은지 추천하는 운동들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은 저항 밴드 운동이에요. 저항 밴드가 뭔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저항 밴드라는 건 주위 생활용품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고무 탄성이 있는 밴드인데, 쉽게 말해 노란 고무줄이 굉장히 크고 두껍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밴드도 가격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실은 요가나 체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 밴드를 활용하면 근력 운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은 팔과 다리, 복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도 있고 또 관절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이 밴드 하나면 간단히 할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정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운동법을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강화시키고 우리 뇌의 신경 연결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운동이죠. 아닌 분들도 한 번씩은 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스쿼트는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예요. 이 스쿼트는 하체 운동으로 전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인데, 이 하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뇌와 신경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와주게 돼요.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스쿼트는 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체뿐 아니라 코어와 상체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뇌는 여러 근육과 신경망을 동시에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스쿼트도 본인의
본인의 몸 상태, 관절 상태, 근육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쿼트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도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바른 자세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바른 자세로 하루에 10회, 20회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늘려가면서 천천히 스쿼트를 실천하면 우리 하체 근육과 함께 체력 향상과 뇌기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이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있는데 바로 손운동, 균형운동, 글쓰기를 통해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은 손운동이에요. 손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하는 잼잼 있죠. 이 운동이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뇌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손 운동에는 예를 들어 뭐 그림 그리는 거, 또 뇌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 뜨개질, 바느질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손으로 하는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한 이 손운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활동은 균형 운동이에요. 이 균형을 잡는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한 발로 서기, 태극권 같은 거고도 막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서서 하시죠. 이 태극권 같은 이런 운동들은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또 뇌도 자극해줘요. 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코어도 같이 기를 수도 있고 공간인식 능력도 향상되고 치매 예방뿐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노년분들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글쓰기입니다. 이 글쓰기는 우리 뇌의 창의성, 기억력, 집중력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인데요. 일기 쓰기나 창작 쓰기, 글쓰기 이런 걸 통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펜을 잡고 글을 쓰는 데는 손의 미세한 근육까지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섬세한 영역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글을 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혹시 일기나 글쓰기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시집이나 문구를 따라쓰기,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도 주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무엇을 써야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치매에 좋은 운동과 활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치매를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3살 뻘은 8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버릇을 들여놓으면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치매에 안 좋은 습관 꼭 알아두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매 발병을 가속화시키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집 안에만 있기예요. 우리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면 신체와 정신이 모두 늙어요. 활발하게 자극을 받질 못해요. 외출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니 가급적이면 집에 있지 말고 자주 나가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습관은 가공 탄수화물 섭취예요. 빵, 떡, 과자, 국수 이렇게 가공된 탄수화물 음식은 혈당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촉진시켜서 뇌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뇌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또 가공 탄수화물 식품들이 입에는 맛있죠. 근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꼭 몸에 좋은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건강한 식사를 통해 우리 뇌를 보호하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탈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나 가스활명수를 먹어본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먼저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장 건강에 좋은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건 좀 놀라우시죠? 당이 들어간 음식은 원래 피해야 하는데 제가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당은 올리고당이라는 당입니다.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 또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하시면은 된장, 김치, 낫또를 드십시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독소를 분해시키고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에는 가끔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쌓이기도 합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독소를 분해하거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그런 독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놀라운 사실은 장 건강이 뇌 기능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개념, 장뇌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ut-brain ax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내의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뇌로 전달되는 염증 신호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우울증이나 감정의 기복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김치, 된장, 낫또 이런 발효식품이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고 기분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화효소를 제공해서 소화불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초, 우엉,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십시오. 해초에는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세균총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엉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번째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등푸른 생선, 연어, 아마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들 음식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관, 계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외에도 생활 습관이 장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1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십시오. 아침을 걸으면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은 소화기관에 시동을 걸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복통이나 설사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심호흡, 스트레스 관리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면 장도 편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세 번째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니까 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세요. 30분씩 걷기, 가벼운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요가 동작도 장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번째로 과도한 약물 사용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 또는 항생제나 진통제, 항불안제 이런 약물 사용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약물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고 장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들을 항시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약 복용만 지속하시게 되면은 이 자연적인 신체의 반응 대신에 약에 의존하게 돼서 장내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장 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원래 세균이 적은 곳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소장에서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스가 과도하게 생기게 돼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또는 복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비나 설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복통, 설사나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소장 내 세균의 과잉 증식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 건강은 만성 피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피로는 장내 세균 불균형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은 면역세포의 약 70%가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장의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60대 여성분이셨어요. 한동안 변비약하고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시면서 배가 늘 더부룩하시고 가스가 차는 문제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잡수시면 설사를 심하게 해서 응급실까지 가시곤 했어요. 항상 배가 불편하니까 우울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여행을 가서 먹는 것도 음식이 맛있는 걸 떠나서 스트레스고 그런 어머니를 보다 못해서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 장의 근본적인 세균총을 바꿔드리는 치료를 진행하였고 맞춤형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치료를 했죠. 이분의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면역력 개선을 위한 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약을 줄여가면서 장 기능이 개선되고
개선되고 복부 불편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따님과 드디어 여행을 가시게 됐고 병원에는 안 오시게 됐습니다. 간간히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영양주사 맞으시러 오시고는 하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시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그 예쁜 아이를 안아줄 힘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배는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피자 같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드시고 그럼 또 눈아픈 멍해지고 잦은 두통으로 시달리시고 또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대사까지도 떨어져 있어서 치료를 같이 하시고 대사 관리, 맞춤형 식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전체적인 에너지, 활력 개선이 되었고 복부 불편감도 사라졌고 만성 피로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더부룩하고 눈앞이 멍해지는 증상과 두통은 어떤 거를 드셔도 좋아지지가 않으셨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음식물로 장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화가 안 될 때 피부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귀에서 삑 하는 소리 들리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벽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음식은 영양소만 통과하고 나쁜 물질은 못 들어가게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장 세포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틈이 생기게 되고 이 틈을 통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독소,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혈관으로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장에서 새어나온 물질들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과 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벽이 손상이 되면은 침입자로 인식된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온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 귀, 피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장누수 증후군, 이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명은 귀에서 이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인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합니다. 장벽에서 새어나온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뇌와 신경계로 전달이 됩니다. 이 염증이 귀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장, 뇌, 축이라는 연결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신경계를 통해 청각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명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벽 손상으로 인해서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나 아연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청각신경에 나쁜 영향을 줘서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장누수 증후군은 여드름, 습진, 아토피, 만성 피로, 두통, 멍한 느낌, 잦은 감기나 알레르기, 다양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소화불량, 장누수 증후군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이명 같은 증상까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데 음식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습니다. 씹지를 않으세요. 두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요즘에는 양식, 중식 많이 드시는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식 위주의 식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대신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품, 생강, 강황, 녹황색 채소를 드십시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많이들 드시는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마트에서 산 야채를 썰어서 준비해서 드십시오. 변비 개선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저도 사실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조절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장, 뇌, 축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나 해조류 등을 섭취해 보십시오.